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은 지금 현재 10시 14분인데요. 10시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사회를 맡은 유교문화연구부 부장 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최되는 충청국학학술대회는 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충청국학진흥지원사업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좀 주관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논산시 그리고 충남향교재단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향교재단 분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거듭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다른 학술대회하고는 약간 뭐 다르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반 개인이나 이런 어떤 학문적인 거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좀 충청 국학인물의 그 과학 학문 성과를 좀 과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충남도에서 이제 그 베이베일리 메가시티 뭐 이런 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도 예전부터 이제 이런 과학기술의 뿌리가 근원이 충청도에도 여러 인물들 통해서 연구가 되고 있었고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취지를 두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부에는 개회식이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유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구만옥 교수님 기조 발표 일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조 발표까지 하시고 점심 식사 드신 다음에 2부에는 충청 국학인물로 유방택, 허임, 이중한, 홍대용, 이규영 이런 분들의 학문 성과를 과학적으로 조명하는 주제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 20분부터 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한 100석인데 더 많이 오셔가지고 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4분이 남아 그냥 하지 맙시다. 한 번씩만. 그리고 앞에 이제 계속 영상이 나온 상황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틀어드릴 영상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처음 와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진흥원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홍보 영상 한번 보시고 9월 4일, 5일, 6일, 7일, 8일 5일간 한국유교문화 축전이라는 그런 유교를 주제로 한 축전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 홍보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 줄 거죠? 일단 한국유교문화진흥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했던 일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예정인 한국유문화축전 홍보 동영상 1분 정도 보시고서 바로 개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논산시, 그리고 충남향교재단이 후원하는 제3회 충청국학학술대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 충청의 지식인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위식은 시경학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학술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 학술 대회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실 경희대 사학과의 구만옥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 양홍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경석현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 임영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화여대 글로벌 한국학 전공 노상호 교수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으실 연세대 사학과의 도연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2부 사회를 맡으실 서울시립대의 양선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충북대의 최고은 선생님, 그리고 동신대 한의학과 박훈평 교수님 오셨나요? 네. 그리고 경희대 편설이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성균관대 김종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오승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 정기학술지 편집위원 맡고 계시는 충남대 국사학과의 이근호 교수님, 그 충북대 인류학과의 강보승 교수님. 예. 예. 네,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 주요 내빈 몇 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진향교의 김종문 전교님 오셨나요? 예. 예. 공주 유도회 이춘배 원장님, 회장님, 저 뒤에 계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양향교회 이병두 사무국장님, 예. 그리고 연산향교회 서수현 총무장이님 오셨나요? 예. 그리고 충남문화단체연합회 은진현 대표님 혹시 아까 계셨는데, 예. 여튼 여러 향교나 단체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소개에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재근입니다. 늘 이렇게 그 학술대회나 우리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이제 말로 우리 대학당이거든요. 대학당인데 이게 대학당이 아니다. 좀 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우리 원이 개원된 지 횟수로 3년, 실제로는 한 1년 10개월, 1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고 또 1년에 한 5천 명 정도를 1박 2일 교육 포함해서 5천 명 이상을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도 이제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공간마다 지금 이쪽에 가면은 충유의 해가지고서 효자 관련 이런 저희 그 설명도 하고 있고 위에 가면은 효자국의 을무늬 공간도 있고 뭐 상설 전시관도 있고 뭐 이제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공간입니다. 위에 이제 그 카페도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가지고서 여기 밑에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책을 보시면서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우리 그 지역의 소중한 문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것처럼 늘 항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국학학술대회가 3회째입니다. 올해 3회째인데 주제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목표를 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목표는 우리 몸속에 유교의 가르침, 유교의 이 DNA가 녹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일깨워 가지고 아하 내가 어머니한테 한 달 동안 나 바쁘다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것이 유교의 가르침, 네 그 유교의 그 본질이 거기에 있고 지하철에서 앞에 노약자가 있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그 일어날 시간 때 잘 일어나지 못하고 해서 미안해서 눈 감고서 자는 척하고 30분을 갔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유유서 어른들한테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 도리의 가르침이 너희 몸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유교 방식으로 유교의 가르침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마치 유교하면 아주 오래되고 고립타분하고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우리 분들 특히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그걸 좀 이렇게 일깨워져 가지고 윗세대와 우리 그 자라난 세대가 같이 이렇게 그 인성이라고 그러는 이 따뜻함으로 이렇게 이 사회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던 와중에 우리 유교의 DNA 중에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국가 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서 전 세계 1위 되고 자동차 세계 1위 되고 통신 세계 1위 되고 한 그런 것인데 그게 다 우리 과학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그게 서양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서양 사람들을 어떻게 빌려 가지고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선비들이 일찍이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 눈을 뜬 선비들이 많고 특히 충청도에
이 과학에 눈을 뜬 실학적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선비들이 많았고 그 맥락 속에서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띵크탱크 과학 기술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도 그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그것을 우리 충청인들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 과학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과학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는 걸 주제로 한번 삼았습니다. 아마 이게 좀 특이한 주제일 겁니다. 특이한 주제인데 또 그런 걸 우리가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를 잇는 그런 우리 유학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요. 특히 우리 향교 우리 은진 향교 전문 전교님 또 우리 공주 향교 전교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향교에서 오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환영하고요. 여기가 우리 선배님들 선비 회원들의 늘 그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집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6.25의 뜻이 많아가지고 우리 강경 문화원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관광 우리 축제에 또 자문위원도 이렇게 윤석일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다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지내시고요. 특히 우리는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자분들하고 주요 내빈 앞으로 좀 나오셔서 기념 촬영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념 촬영 끝나고 바로 기조 발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으로 이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하의 마음으로 좀 기념 촬영에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학술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정리를 좀 하고 바로 이어서 구만옥 교수님의 기조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몇 자리가? 예, 앞에 4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뒤에 좀 불편하신 분들 앞으로 오시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예. 4분 정도, 5분 정도 앞으로 오시면 자리가 있습니다. 예. 2-3분 더 오셔도 됩니다. 앞에 자리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시며 한국사상사학회 부회장님이신 구만옥 교수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만옥 교수님 간단한 그 프로필은
발표지 맨 뒤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만옥 교수님 유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구만옥입니다. 제목이 유학과 과학인데요. 제가 이 과학에다가 따옴표를 친 이유는 뭐냐면 유학도 어렵지만 일단 과학도 어렵잖아요. 근데 과연 유학과 과학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제가 비슷한 주제로 여러 차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유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학술대회를 한 적도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교, 유학과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과학이라는 용어는 근대의 발명품이고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과학 기술을 하는 것들은 서양인들에 의해서 발명된 근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사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인류 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고대, 중세, 근대 길을 거칠 때 어디가 이제 과학의 중심지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근대 과학의 중심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 이전에 그럼 중세 과학이 가장 발달했던 곳은 어디일까? 그거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요 일대가 과학이 가장 발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이 과학적인 성과들을 쭉 보면 압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과학적 유산들은 대부분 어디로 흡수가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랍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흡수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중세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이제 원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원명대를 거치면서 고려, 조선에서 나름의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유학과 과학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걸 말씀을 쭉 드려야 되는데 전체 내용이 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교 경전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사서 3경, 사서 5경, 사서 6경, 13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단 종류가 많죠. 유교 경전이라고 할 때는 그 경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다시 말하면 공자, 맹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임금, 무임금, 순임금 이런 분들의 말씀만을 기록한 경이 아니고 그 경의 내용은 간단하기도 하고 옛날 글로 돼 있어서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후대에 뛰어난 학자들이 그 경에 대해서 다 주석을 붙인 겁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 현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인들의 말씀이 경이고 그 경에 대해서 뛰어난 현인들이 주석을 붙인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교 경전의 대문, 원래 원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문의 주석을 많은 사람들이 붙였는데 그것까지를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학이 매우 발달했던 시기가 한당대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한나라, 당나라 이래로 명청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학자들이 주석을 해놨겠죠. 그거를 다 보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경학이라고 하는 거죠. 경전에 대한 공부, 이 경학과 우리가 말하는 과학기술, 자연학, 자연에 대한 탐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유교 경전에 담겨져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연학 분야의 주요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학술대회의 주제가 충청 국학 또는 이제 충청의 지식인들이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충청 유학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고 충청 유학을 끌어간 주요 인물들 주체가 좀 이야기가 돼야 되고 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 많은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이 지역의 이제 대학에서 충청 유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충청 유학의 범주, 특징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충청 유학의 중요한 거는 이제 인물들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충청 지역은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고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류들을 좀 나누어서 그분들이 남긴 저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연학 분야와 저는 이 자연학 분야, 자연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쓰면 그 당시에 무슨 과학기술이 있어서 지금 조선시대에 과학기술을 논의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자연학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연을 대상으로 탐구한 주제들, 논설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경학과 자연학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게 경물치지입니다. 다 들어는 보셨죠? 대학에 다 나오는데요. 뭐 이게 이제 뭐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안을 다스려야 되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그 뜻을 성실히 해야 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지는 지식을 지극히 하는 겁니다. 치라는 거는 극단까지 쫙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경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자 선생님께서 주석을 붙인 거죠. 추라고 그러는 건 치라고 그러는 건 뭐냐? 극한까지 밀어 올리는 거죠. 치지 그러면 내 지식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라고 하는 거는 알식자, 식과 같은 뜻이고 지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경지까지 오르는 것이 치지다 이런 거죠. 그럼 도대체 뭘 탐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경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격이라는 글자가 어렵죠. 근데 격은 대체로 이른다라는 뜻으로 지라고 얘기를 하고 물은 이제 사와 같다 그래서 사물, 사물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사물이 너무너무 많죠. 해와 달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책상 의자까지 다 사물이 있는데 그럼 온갖 사물들의 이치를 다 탐구하는 것이 경물치지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은 화담 서경덕이죠. 서경덕이 어릴 때 주자 선생님께서 경물치지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에 딱 틀어앉아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하늘 천자를 딱 벽에다 써붙여서 내가 이 하늘의 이치를 다 탐구할 때까지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한 이치를 다 탐구하면 그다음에 땅 지자를 딱 써놓고 나 이제 땅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이 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화담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하다가 산천유람도 하고 이제 자기 나름의 깨우침을 얻는 그런 일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왕수인 양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서재 앞에 탁 문을 열고 앞에 있는 대나무들을 딱 보면서 나는 대나무의 이치를 탐구하겠다. 그래서 병났다는 얘기 유명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그때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는 포기했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주자학과 다른 양명학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해가 있듯이 이 경물치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물치지의 대상들이 천지 만물들을 다 포괄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당연히 자연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정말로 산천을 다 뭐 산에도 오르고 등산하고 바닷가 가고 뭐 배 타고 뭐 사물도 다수하고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경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 안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온갖 사물들의 이치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물치지와 이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다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 그럼 포함되는 이 자연학 관련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명한 겁니다. 이제 서경, 우서, 요전, 요임금의 사적을 정리한 뭐 그런 대목이죠. 서경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들이 역상수시, 사중중성, 기삼백 뭐 이런 거죠. 저희들이 서당에서 서경 공부할 때 대체로 이제 그 서당 선생님께서 역상수시 나오면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그 글자만 해석하고 갈게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 많고, 기삼백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그 1년 365일과 좀 넘는 날 그걸 갖고 이제 12달로 나누어서 거기다 윤달을 집어넣는 방법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건데, 하여튼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복잡하고 분수 계산이 들어있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대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서 순전에는 선교육형, 그 요즘 하여튼 유교 관련 뭐 박물관, 문화원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그 전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물이 선교육형입니다. 그 혹시 10,000원짜리 지폐 갖고 계시면 그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보면 거기 뭐 이런 그림이 도안이 돼 있죠. 그게 지금 고대 박물관에 수양되어 있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혼천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선교육형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모양 자체는 원리는 선교육형, 이런 천문관측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률 도량형, 율도량형을 갖게 한다, 통일시킨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도량형이라는 거죠. 길이,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통일시킬 거냐, 그거를 음률과 관련해서 황종관이라고 하는 그 악기의 길이, 악기의 그 부피,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장알의 무게 이런 것들로부터 도량형의 기본 단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했죠. 세종 때 박연이 아학을 정비할 때 했던 방식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하서로 넘어가면 우공이라고 하는, 그 저도 서당에서 우공 읽었는데 하여튼 그냥 대충 글자만 해석하고 넘어갔죠. 이게 이제 중국 고대 지리지라고 지금 평가받는 상고시대 중국의 지리 관련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오복구주라고 하는 그 아마 뭐 저기 유학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중국 대륙 전체를 9개의 주로 나누는 그런 방식들이 이 우공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경에 가면 뭐 10월지교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일식, 월식, 1월식이 발생하는 원리를 주석에서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주례라고 하는 책은 뭐 이제 주공이 지었다고 이제 유학자들은 하여튼 믿고 있는데, 어쨌든 주례는 이게 정도전이 조선왕조 건국할 때에도 주례를 모범으로 삼았다. 뭐 다산이 경세유표를 쓸 때에도 주례를 모델로 했다 그러는데, 주례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육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례는 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천지, 춘, 하, 추동으로 되어 있죠.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 따지면 이호, 예병, 형공, 우리가 뭐 이조, 예조, 뭐 병조, 형조 뭐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주례라는 책에 나머지는 다 한 원본들이 존재했는데 마지막 부분 동관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주례라는 책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고, 이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대의 유학자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고공기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고공기는 온갖 물건들을 만드는 수레를 비롯한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치수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기 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참고문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역상수시라는 건 이겁니다. 요임금께서 희와 화에게 명하시어 공경이 호천, 저 하늘이죠. 하늘을 따라서 1월 성신을 역상해서 삼가 인시, 인시는 뭐 농사 짓는 때 농시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인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구절인데 뭐 여기 희씨와 화씨라는 거는 이게 가문인데 이 가문에서 천문학을 이제 주관한 거죠. 그래서 이 희씨, 화씨가 그 서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역상이 문제죠. 역상. 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기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채침 주자, 채침이 주석을 했냐면 하편에 나와 있는 기형, 선기옥형과 관련된다,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역상수시라는 말은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잘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천문학적 상수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달력도 만들고 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뭐 봄이니까 너희들 하여튼 뭐 경작하고 씨 뿌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가을에는 수확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줬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작업이 요임금이 제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시행한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제왕들은 요임금이 그렇게 했듯이 모든 군주들은 왕위에 오르면 이 역상수시를 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천문역산학이라고 하는데 천문학은 천체의 이제 여러 운행, 이상현상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1년의 길이, 한 달의 길이, 뭐 하루의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역산,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을 만들어내는 학문이 천문역사학입니다. 사중중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나 추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봄을 이제 나누면 봄의 첫 번째 달, 그럼 음력에서는 1, 2, 3월이 봄입니다. 4, 5, 6월이 여름이고 7, 8, 9가 가을이고 10월, 11월, 12월이 겨울이죠. 그래서 매 계절의 첫 번째 달에는 우리가 이제 맞이를 지칭할 때 맹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맹춘, 가운데는 중춘, 끄트머리는 개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죠. 여름도. 그래서 사중이라고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에서 중춘, 중하, 중추, 중동. 그럼 음력으로 언제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넉 달에 중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성. 이건 천문학적 개념인데요.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에서 이렇게 우리 그 천체를 관측할 때 해가 딱 뜨거나 해가 딱 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양홍진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테니까 그때 그게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해가 뜰 무렵과 해질 무렵에 자오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오선. 그 지구의 그 북극과 남극을 무한히 확장하면 천구의 북극과 남극이 되고 내가 이제 어떤 관측을 하려고 딱 자리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 머리 꼭대기가 이제 천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구의 큰 원을 그리면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이어주는 원들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 꼭대기 천정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선을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천구의 북극과 천정과 천구의 남극을 이렇게 관통하는. 왜 그 선이 중요하냐면 대부분 그 천체들이 이렇게 지구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도 그렇고 해를 포함한 모든 천체들은 자오선상에 딱 올라왔을 때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자오선상에 딱 오면 그게 정오죠. 그래서 그때 자오선상에 오는 요 별이 뭐냐라는 거를 옛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희중이라고 하는 희씨 집안의 이제 뭐 둘째겠죠. 뭐 희숙, 뭐 화중, 화숙 이런 사람들에게 유임금이 명령을 해서 니네 뭐 이런 지역, 요런 지역, 요런 지역, 요런 지역에 가서 관측을 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태양 운동이 어땠는지, 그때 중성이 무엇이었는지 요거를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중춘에는 조라고 하는 별, 중하에는 화라고 하는 별, 그 다음에 중추에는 허라고 하는 별, 중동에는 묘라고 하는 별이 자오선상에 딱 왔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 경전에 대한 나오는 내용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책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육경도라고 하는 게 있죠. 시경, 서경, 주역 등등을 포함한 그 경전에 대한 그림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육경도 이렇게 돼 있죠. 육경도입니다. 육경도에 요전의 사중의 중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자 봄에는 조라고 하는 별, 여름에는 화라고 하는 별, 가을에는 허라고 하는 별, 겨울에는 묘라고 하는 별. 요게 이제 그 요임금 때 사계절의 중성이다라고 경전에 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죠. 왜 변화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돌잖아요. 2만 몇천 년을 주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별자리들이 짧은 시간 동안은 안 변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지금 북극성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후대에 보면 한나라 때 와서 관측을 하고 뭐 당나라 때 와서 관측을 하고 고려시대에 관측해보고 조선시대에 관측해보면 안 맞는 거죠. 그럼 안 맞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딱딱 맞춰야 됩니다. 동아시아의 천문학은 하루의 주기나 한 달의 주기나 이런 것들이 천체의 운행과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태양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매달 초하루가 어떤 특별한 천문학적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1월 1일하고 뭐 저기 12월 1일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태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천문학적인 엄밀성을 좀 그 양보하는 대신에 편의성을 추구한 그런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옛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쓰던 달력들은 태음태양력이고 이 태음태양력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체의 운행과 달력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음력 15일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름달이 떠야 돼요. 음력 초하루면 이제 달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중성의 변화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일상생활하는 달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세차의 비율이 이게 뭐 몇 년에 얼마 정도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중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세차 때문에 말미암아서 여기에 발생하는 거다. 당나라의 일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세차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옛날 역법은 이렇게 좀 간이해가지고 간단하고 쉬워서 세차에 대한 방법들을 미처 세우지 못했다. 동지인 때 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년에 1도씩 춘분점이 물러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고. 근데 하승천은 이러한 그 우이의 학설이 너무 이게 오차가 크다.
그래서 그거를 2배 해서 그러면 이제 100년에 1도 물러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맞지 않은 거죠. 수나라 때 이르러서 유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우이라는 사람과 하승천이라는 사람 50년, 100년 요걸 섞어서 그 반을 딱 잘라서 그러면 75년에 1도씩 물러난다라고 이제 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근사하다. 정확하게 딱 맞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경전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차란 무엇인가, 세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점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산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요임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희와 화야 너희들 희와 화야 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300유 육순 300일 하고 육순 60일이 있고 또 6일이 있다. 366일 딱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충 이제 1년의 길이를 365.242196 땡땡땡땡 나가는 날로 보고 근데 이거를 365.2421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해가지고는 달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5.24251로 일단 잡고 오차가 생기면 나중에 그걸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366일 정도가 되는데 이 윤달로서 사실을 정해야만 1년을 이룩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백공이 잘 다스려지고 여러 공적들이 모두 밝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가지고 주자 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낼 때 이 말씀은 뭐냐면 1회기년의 길이가 대충 365와 940분의 235일 분수가 나옵니다. 이게 대충 4분의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365.251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럼 1상망월이라는 건 뭐냐면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또는 초생달에서 초생달까지 금음달에서 금음달까지 여기가 한 달이죠. 그게 이제 29일과 940분의 499일이다. 그러면 12개의 상망월을 계산하면 요거에다가 11을 곱하면 대충 354일과 940분의 348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1회기년의 길이하고 음력으로 12달의 길이가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대충 얼마가 안 맞냐면 요 정도가 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커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계산을 해내는 거죠. 여기에서 361을 빼고 여기에서 361을 빼서 그 두 값을 합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1일과 940분의 827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충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정도 되면 30일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윤달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통째로 한 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아무 데나 막 집어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복잡한 이제 치윤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산백이라고 하는 간단한 구조를 공부할 때 옛날 태음태양력의 제작 원리와 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분수법을 다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대 가지고 이런 이렇게 조그만 나무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포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옛날 계산 방식은 주판도 쓰지 않을 때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 계산법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선교육형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순임금께서 선교육형으로 칠정을 가지런히 했다, 바르게 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해와 달과 오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천왕성, 해왕성 왜 얘기 안 하나요? 그때 육안으로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행성들을 선교육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칠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육형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걸 다 관측을 한다. 그 운행과 위치와 주기를 다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석을 붙인 겁니다. 순임금이 처음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섭정을 할 때 여러 그 중요한 임무들을 처리를 했는데 가장 먼저 수찰기형 이제 칠정
가장 먼저 선기옥형을 관찰을 해서 칠정을 가지런히 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역상수시를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천문을 잘 관측해서 그걸로 역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농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급선무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선기옥형입니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제 삼중의 환으로 돼 있어서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육합의, 삼신의, 사유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직거, 옥형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옥형을 움직여서 천체를 관측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이 둘레에 다 천구의 눈금들이 365와 뭐 4분의 1도가 다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별이 왔다라는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천체 기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1월식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시 자체는 간단합니다. 10월지교 초하루가 신유일이고 이날 일유식지 일식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일식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서 전에서 쭉 설명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달이 해를 가리면 해가 먹히고 일식이 되고 달이 태양에 항거하면 달이 먹혀서 월식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는데 옛날 계산술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예측을 못하는 그런 일월식이 발생할 때도 있고 일월식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게 마땅히 일월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또는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월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관 고공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대부분은 한대 유학자들이 편입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옛날 사람들의 기구 제작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전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이 고공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공기의 내용이 대체로 도성을 건설하고 측량하고 토지제도를 구획하는 그런 문제도 들어있고 유교에서는 하여튼 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가 뭐 국조 오례이에 나와 있듯이 가례도 하고 길례도 하고 흉례도 하고 뭐 군례도 하고 외교사신 접대하는 빈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각종 예를 시행할 때 입는 옷과 사용하는 기구와 그릇들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기의 제작 과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앞서 술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쌀이나 이런 거를 풀 때 부피 측량할 수 있는 돛박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 때 유명한 학자죠. 고공기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고공기는 원래 주례 고공기는 글자만 있어요. 그림이 없죠.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어떤 기구를 복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경루 복원하는데 십수년 걸린 이유도 세종실록에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여튼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해서 하여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대진이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첨부한 새로운 고공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고공기에 수록된 각종 기물의 형태, 구조, 제작 원리 이런 걸 서술하고 그림을 추가해서 설명해서 후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저술입니다. 서술 방식을 보면 주석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대 정현입니다. 정현, 마융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정연의 주석을 채록해서 주라고 표기하고, 이 정연의 주석은 어디에 있냐면 13경 주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13경 주소에 정연의 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온 거고요. 그 아래 본인이 첨부할 거를 이 정연의 주석을 보충한다라는 의미로 보주라고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네, 이게 그거죠. 이게 이제 수레를 만들 때, 그럼 수레바퀴는 어떻게 만들 거냐? 수레바퀴의 규격, 굴대, 이런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기구를 제작하는 데는 상당한 편의성이 있다. 본문에 대한 설명들은 대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 칸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 내려 있는 것들이 주석인데, 그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건 그 13경 주소에 들어있는 정연의 주석이고, 보주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진이 붙인 주석인 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규영을 비롯해서 조선 후기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이 대진의 고공기도를 참조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죠. 그 이외에도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책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자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성리대전, 주자대전, 주자어류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 안에 자연학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황극경세서, 역학계몽, 주역과 관련한 이런 책들, 율려신서, 율려라고 하는 게 음률이죠. 음률을 제정하는 이런 방법들, 뭐 홍범 한국내편, 난해하기로 아주 이름이 높은 그런 책들입니다. 세종 때에 세종이 집현전에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성리대전 강독을 했어요. 이걸 완전히 이해해버릴 것이야 라고 이제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사신 보내서 참고문헌들을 사오게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26권, 27권 뭐 이런 쪽에 가면 이기, 귀신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이거 정말 귀신 시대날 까먹는 소리 아니야? 내지는 이기 그러면 뭐, 아, 이거 공리공답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천지 자연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리대전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조석설도 들어있습니다. 예, 밀물과 썰물이 쫙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어떤 원리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가? 왜 우리나라 동해에는 이 조석 현상이 미약하거나 없거나 그런가? 설명을 해야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탐구한 바가 있다. 주자어류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권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이기하고 이기 상하, 세부 제목은 태극, 천지를 다룬 거고, 여기에 이제 천지상, 천지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극, 천지, 상하 이렇게 되면 태극이나 천지의 문제는 이 우주의 발생과 전개 과정, 그 안에 존재하는 하늘 땅을 비롯한 온갖 만물에 대한 논의들이 주자와 그 제자들 사이에 담론들이 오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야마다 게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이 교토대학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중국 과학사가 그 동아시아에서 먼저 발전한 게 아니고,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 니덤 연구소라고 하는, 니덤이라고 하는 그 조셉 니덤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니덤 연구소를 차려서 동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뭐 그 거질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이런 책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과학사를 깊이 있게 연구한 학파들이 이 교토대학의 야부치 기요시 이래로 야마다 게이치 뭐 이런 사람들 연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 주자 어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읽어가면서 주자의 자연학, 주자가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1978년에 이와라미 서점에서 책을 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나무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번역본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주자학의 집대성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자연학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있다. 그만큼의 자료가 남아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이제 그냥 경학과 관련해서 자연학이 이제 어떻게 탐구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선왕조는 이제 왕조 체제의 국가이고 유교 주작을 국정교학으로 삼겠다고 대내외에 선포한 그런 국가입니다. 요거 제가 저기 자료집에는 못 넣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 조선왕조의 국가 체제는 고려도 그렇지만 집권 체제입니다. 우리가 뭐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집권 체제라고 하는 건 하여튼 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전근대 사회에서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자원은 뭐냐면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서 농사지을 땅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토지와 인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집권 체제는 토지와 인민에 대한 이론적이고 직접적이고 통일적인 지배를 추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배 질서를 확립해야만 안정적으로 집권 체제의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죠.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농민층의 생활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민본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의 근본이다. 왜? 이 백성들, 농민들이야말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하여튼 살 수 있는 식량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일단 유사시에 군인으로 나가서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울러서 이 사람들 농사를 지어서 그 10분의 1을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군대도 운영하고 나라를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농민층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농민층이 재생산 기반을 확보해야만, 재생산, 올해 농사 지어서 그 수확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교육도 조금 시키고 내년에 이제 다시 거기서 나오는 종자들을 가지고 또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요게 안정화돼야 돼요. 이 재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농업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농민들이 병에 걸리면 빨리 의학적인 처방을 통해서 질병을 낫게 하고 개선을 해주고, 안 되면 격리를 시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학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 의학학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 토지와 인민을 파악하려고 하면 야, 충청도의 땅이 얼마나 돼? 인구는 얼마야? 각 지역별로, 각 군현별로 인구수가 얼마나 돼?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해요? 다 같이 재야죠. 자로 재든 뭘로 재든 사람 수도 다 세알리고. 그러면 수학이 필요하죠. 산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모양이라는 게 뭐 네모 반듯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른 목골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그러면 그런 각각의 토지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근대 사회에서의 산학의 발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서 뭐 더 나아가면 국가를 보유하기 위한 어떤 무기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의 성과들을 책자 형태로 출판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쇄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만 집권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실용적인 차원이니까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교 주작의 정치 사상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도대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와 지금 왕위에 올라 있는 나, 이 왕조 왕권의 정통성을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럼 그거는 우리가 천명을 받았대, 천명을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왕조가 이루어진 거야. 왕,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대천 리물,
하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온갖 사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그럼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도대체 네가 천명을 받아서 하늘을 대리해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나는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겠다. 이게 경천과 애민의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보면 천문역산학을 왜 그렇게 중시하고 천문역산학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서 역계산을 통해서 역법을 만들어냈는지 달력을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름은 상서죠.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역사에 관한 문헌집들을 쭉 모은 건데 이걸 왜 그럼 서경이라고 했느냐? 제자백가가 한참 이제 경쟁을 할 때 육아에서 상서를 육아의 굉장히 중요한 경전 서경이라고 존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경은 요순, 이재와 하은주 3대의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이런 사망, 그다음에 주공, 공자로 이어지는 앞서 경물치지할 때 말씀드렸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성전으로 존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요순우탕 문무주공이라고 하는 도통의 계보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서경의 정치 사상은 유교를 국정교학으로 삼는 우리가 숭유역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교를 국정교학으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로 이 서경의 정치 사상을 신봉하든 아니면 그냥 에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하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위가 서경의 정치 사상이다. 이 채침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승 주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현인들의 이제 주석을 다 모아서 서경에 대한 집전을 펴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요즘도 서당에서 서경 배우면 그 대본으로 쓰는 책이 서집전인데 이 서집전에 본인이 서문을 썼어요. 자, 이제 사망,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문왕, 무왕 이 이제 사망의 이 정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본을 두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의 도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근본을 두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을 얻으면 이제 사망의 도와 이제 사망의 정치는 가히 내가 얻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정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과 우임금이 서로 전수해 준 신법이고 건중, 건극 이게 이제 서경에 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요거는 상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이 서로 전해준 신법이다. 우리가 유학에서 중시하는 덕이라는 개념, 인이라는 개념, 경이라는 개념, 성이라는 개념 이거는 말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이치는 하나다. 그게 하나가 뭐냐? 이 역대 성왕들의 마음, 이 마음의 오묘함을 밝힌 거죠. 그게 덕이고 인이고 경이고 성이 되는 거예요. 유학에서 또 중시하는 게 천을 중시하죠. 민도 중시하죠. 천이라는 건 뭐냐? 그 마음이 나온 바. 성인의 마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나왔다. 그럼 민은 뭐냐? 그 마음을 삼가 베풀어야 되는 바가 누구냐? 그게 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학도 중요하게 여기고 유교적인 교화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이 마음이 발동한 거고 전장문물, 제도죠. 여러 제도들. 이런 제도들은 이 마음이 드러난 바이다. 그러니 집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태평해지는 거는 다 이 마음을 미루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힘의 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매번 조선시대 상서문 읽으면 이런 개혁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말씀을 쫙 한 다음에 신하들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은 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주,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서경 정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이것을 발현할 수 있는 사업이 과학적인 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천문역사나 경천근민 이게 중요한데 정도전 선생께서 이미 조선경국전에서 경천근민 말씀하셨죠. 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건데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운행을 밝히고 1월의 운행 도수를 정하고 절기의 빠르고 늦음을 구분하는데 일단 농사가 이곳으로서 이루어지고 여러 공적이 이걸로 이제 넓혀지게 된다. 이건 다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서경의 내용들을 부연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왕들이 중하게 여겼고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서운관을 두어서 그 직책을 관장하게 했다. 뭐 이게 추보하고 계산하는 방법에는 원나라의 수시력, 뭐 당나라의 선명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의 일에 힘쓰는 뜻을 바로 이 역법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왜? 요임금, 순임금이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역대 군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주들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후에 양홍진 선생님께서 이 천상일자 분야지도 설명하실 텐데 여기에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역상수시, 경천근민 이런 내용들이다. 흠경각이라는 전각이 지금도 물론 복원된 거지만 경복궁에 남아 있습니다. 흠경, 공경할 흠자, 공경할 경자. 뭘 공경한다? 하늘을 공경한다는 거죠. 세종 때 이제 흠경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이 명력, 수시, 경천근민, 중농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입니다. 이 경천근민의 정치를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시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승정원 얘기를 비롯한 기록에서 쭉 해보면 왕도정치입니다. 왕도정치는 경천애민을 근본으로 삼는다. 나라의 존망,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느냐,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거취에 달려있다. 옛날의 인군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를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했다. 제왕의 학문은 일반 유자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은 어디를 가도 없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라에 다스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경천과 근민에 불과할 따름이다. 경천과 이 서경에 나오는 흠약, 코천할 때의 흠약이라고 하는 뜻은 같다.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의 군주들도 잘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울 때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어제상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군데 이제 소장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조가 직접 지은 거죠. 정조처럼 어마어마한 거질의 저서를 남기진 않았지만 짤막짤막한 글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이 글에, 이 책의 편목을 보시면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발문이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8가지인데 경천, 법조, 돈친, 애민 뭐 이렇게 나가죠. 거당이라는 게 붕당을 없애자 이런 건데 하늘을 공경해라. 열성조 앞에 선대의 왕들을 본받아라. 친척들을 돈독하게 대우해라. 백성들을 사랑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천애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본인이 내가 옛날에 숙종, 여기 성고라고 하는 건 숙종입니다. 숙종한테서 경천근민의 지극한 덕 이런 거를 배웠다. 따라서 나는 숙종을 계승한 정통 군주로서 정통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 운영, 경천애민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유교와 이 과학의 관련성, 그 유교 경전 안에 들어있는
과학 관련 내용들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중시했고 그것을 탐구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 드신 후 오후 1시부터 2부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이곳 대학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하신 관계로 식당을 좀 두 곳으로 나누어서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식사 장소 안내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해당 식당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발표 토론자분들은 좀 지하 1층에 따로 버스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출입구 앞에서 저희 직원들이 식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가지고 식권에 적힌 금수강산이라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나 개별 차량 하신 분들께서는 그 야외 주차장에 이제 버스에 탑승하셔서 금수강산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